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바이오 맞습니다. 쪽에. 예. 그러한 기업들이 한국에 어디가 있나요? 세포치료제 쪽하고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이제 제약 바이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되게 큰 업체들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3개. 그러한 시스템도 참 중요하지만 또 코로나가 만들어준 이 생태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 그다음에 네. 이 환경에 대한, 예. 그다음에 이 새로운 질병들에 대한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바이오는 더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반영한 게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항체 치료제 지금 그 CMO하고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 그게 항체입니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지금 요번에 발표를 한 게 메신저 RNA 원액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대단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혀 다른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바이오시밀러 처음 시작할 때 많은 핵심 인력들이 필요했을 텐데요. 과연 이제 어떻게 그 인력들을 수급할지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에는 바이오시밀러 50%, 그다음에 신약을 50%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중에서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ADC라는 그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를 하나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대주주로 이제 사왔고, 그 다음에는 메신저 RNA 관련한 그런 회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삼성이나 셀트리온 쪽은 벌써 메신저 RNA라든가 RNA 치료제로 벌써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 흐름은 항체 치료제에서 메신저 siRNA, 메신저 RNA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RNA와 관련된 건 이제 세포 치료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세포 치료제는 조금 다른 영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T세포, NK세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핵산 치료제라고,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은 DNA와 관련된 DNA, RNA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RNA와 관련된 건 이제 우리가 크게 유전자 치료제로 맞습니다. 보면 되고, 예, 예. T세포라든가 이쪽은 이제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 예, 네. 그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시밀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핵산 네, 그런 네.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면 네. 이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바이오 맞습니다. 쪽에. 예. 그러한 기업들이 한국에 어디가 있나요? 지금 세포 치료제 쪽하고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텐데, T세포 쪽은 미국 쪽이 워낙 이제 잘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뒤쫓아서, 우리나라도 기술은 있었는데 그 상업화하는 그런 그 시도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미국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지금 1,300개, 400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을 완전히 주도하면서 가기에는 조금 이제 좀 쉽지는 않은 형국이고요. NK세포에서는 녹십자 랩셀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NK세포 배양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NK세포는 금방 죽습니다. 네. T세포는 1년 이상 버틸 수도 있는데 NK세포는 금방 죽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냉동시켜 놨다가 해동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 해동, 냉동하는 그런 기술까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 2상 가 있고, NK세포는 임상 2상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예. 그래서 이제 전임상이 1,300개 이런 네, 얘기 예. 하신 거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1상, 2상을 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예. 제가 추천을 드릴 때는
기업은 임상 이상을 통과하기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임상 이상을 통과할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70%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기술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임상 이상이 과연 성공할까? 그러면은 굉장히 그거를 이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문가들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회사가 그러면은 전임상 단계라든가 기술 수출을 많이 했는가라는 걸 봐야 돼요. 임상 이상을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임상 이상 단계에 있긴 하지만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인 큰 회사들한테 빅파마한테 기술을 인정받아서 기술 수출을 대규모로 한 적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이거는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외국 회사들도 인정한 회사고 이 인정한 회사로 임상 이상을 한다 그러면 확률은 30%지만 조금 더 높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지만 녹십자 랩셀은 대규모 이제 기술 수출도 2조짜리도 한 경험이 있고 NK 세포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뭐 그 외에 다른 기업은 없나요? 그 다음에 그 siRNA 하는 업체들 중에서 올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siRNA 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5개 업체가 얼마 안 되네요. 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엘라일람이라는 회사가 랭킹 1위입니다. 시총도 20조가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약도 siRNA 기전으로 3개 이상 만든 회사입니다. 아마 이제 공동 창업하신 분이 노벨상 받으시면서 siRNA 기전으로 창업을 했다가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약을 이제 만드신 거죠. 2018년에 이제 약을 만드신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는 거의 가장 먼저 나온 시조라고 이제 거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력으로 본다 그러면은 워낙 이제 엘라일람이 특허들을 빽빽하게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삼성에서도 메신저 RNA 원액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 특허들이 너무 촘촘하게 걸려 있어서 잘 뚫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올릭스라는 회사는 이제 그 특허들을 피하면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술 수출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술 수출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임상 3상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임상 1상, 2상, 전임상 단계에서 계속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라이센스 아웃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래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졌을 때 네. 그때 그거를 리스크와 함께 성공의 어떤 그 이득과 함께 같이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익도 챙기지만 또 리스크 분산도 하고. 예, 근데 거기에는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 게요. 임상이 올라갈수록 그 빅파마들이 결국 빅파마가 사가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빅파마가 이제 사갈 때 전임상 단계에 그 아직 임상도 올라오지 않은 것들을 많이 사갑니다. 거의 한 60%는 전임상 단계에서 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한 업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임상 1상보다는 전임상 단계에서 많이 팔려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플랫폼 기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플랫폼 기술이. 왜 그러냐면 그런 플랫폼 기술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술이 만약 좋다 그러면은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늦었을 때 약간 확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특히 임상 1상 단계에서는 잘 안 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1상, 2상 이렇게 혼자서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임상 3상을 어차피 가지고 갈 능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임상을
했을 때 그런 그 끌고 갈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CRO를 컨트롤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그 전 세계적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해 본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런 벤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팔 수 있는 기술들은 팔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일스톤을 얻거나 매출이 일어났을 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얻는 방법이 로열티로. 예,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돈은 그 보통 라이센스 팔 때 돈을 받으니까 네. 그러한 돈으로 또 연구비를 계속 연구비를- 채워나가고 예, 예. 성공이 되면 로열티로 또 이익을 챙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한국의 바이오주가 참 많고 아까 시총이 10% 정도 차지한다 하셨지만 네.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상당수가 그렇게 아주 좋은 기업들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약 바이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죠. 예. 어차피 임상에 들어가더라도 성공하는 업체들 대신 이제 성공하는 그 세부 기술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iRNA를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임상 성공할 확률이 다른 회사들이 9%라 그러면 13%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세부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 세포 치료제도 일단 일정 부분 굉장히 높습니다. T세포가 거의 15%의 성공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 3상까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전이냐도 함께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바이오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 형성되는 거 보면은 뭐 백신주, 그 다음에 뭐 또 치료제,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그 항암제 이런 예. 신약 쪽이 좀 그랬고, 네.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미래인 그 성장성이 있고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러한 그 아이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 좀 일시적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에 너무 집중돼 있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2017년부터 시작된 이 바이오의 혁신에 의해서 암이라든가 기존에는 이제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암, 그 다음에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유전병 같이 이렇게 이제 기존에 치료하기 어려웠던 분야. 그러니까 그 시장은 지금 환자는 있는 거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열려 있는데 트라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분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로 지금 접근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오고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그 사이에서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약간 옆으로 좀 옮겨놓고 원래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 중대 희귀병 그 세 가지를 경쟁력 있게 연구 개발하는 업체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임상을 하고 있고 일상을 하는데도 뭐 외국에 라이센스가 팔리지 않았다든가 그런 상태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연구를 이거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다. 그냥 객관적으로는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봤던 업체들 중에서도 기술 수출을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텐데 해야 되는데 하고 시가총이 대단히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해가려고 했던 업체가 비슷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EA라는 업체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의 그런 기술들을 사가는 거죠. 그러면은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임상 일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거를 끌고 가면서 연구 개발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뭔가 그 임상 나올 때 그 데이터들을 상당히 좋게 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계속 대야 되는 주주들로서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들은 판다는 게 전혀 다 파는 게 아니라 같이 나중에 이제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 수 있는 부분들은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 다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게 한국 업체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임상을 하고 있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목적이 회사를 그냥 M&A 당하는 겁니다. 아, 예, 예. 대기업에게, 예. 저 제약사에게. 예, 상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M&A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파마. 계속 연구만 할 수 있게.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또 잡고 또 할 수 있다. 아니면 결국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든가. 결국은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풍부한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고 싶은 거고 연구 환경을.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 바이오 기업들도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잣대를 대고 살펴보면 또 많이 걸러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지게 된 종교적 신념 같은 것들 이런 게 아주 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막연하게.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사실 좀 따져봐야 될 게 그런 분들은 성공한 케이스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그 성공했고 안 좋은 스토리를 또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 중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부 분야를 잘 고르고 그 중에서 전문가들한테 뭐 의뢰를 하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업체들로 몇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제까지 바이오주 하면은 백신주냐, 코로나 치료제주냐, 뭐 항암제냐 이런 식으로 따졌었는데 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좀 그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겠네요. 투자의 시각을. 예, 그렇습니다. CMO 위탁 생산 예. 요거 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네. CMO의 그 역량이 강한 기업들 이것도 바이오주로서의 그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큰 업체들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3개. 항체 쪽에서는 워낙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백신 치료제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R&D 역량까지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경쟁력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항체 치료제 이제 CMO, CDMO 쪽에서는 굉장히 잘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해 나갈 것 같지만 경쟁은 또 심해진다. 이것도 이제 그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다음번 먹거리 그러니까 메신저 RNA, siRNA 하는 RNA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 것들이 그 다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O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앞으로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가가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 대신 이제 이제 만료되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도 커져가면서 서로 간의 경쟁들을 하면서 복제약으로 일정 부분 잘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유지할 것 같은데 더 좋은 주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사업인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신약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잘 만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메신저 RNA 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메신저 RNA 쪽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근데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모더나가 이번에 론자한테 전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론자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해서 공장도 지었지 않습니까? 임상 3상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상태예요. 그리고
메신저 RNA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표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표준화를 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론자가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이오주를 투자하면서 일반 제조업 같은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후속으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투자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희화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